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날이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나는 차가운 장례식장 복도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며칠 전만 해도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사진 속에서만 나를 보고 계셨다. 옆자리에는 막내 동생 준호가 앉아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다른 형제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막내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준호만이 존재했다. 어머니는 막내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쉰 목소리로, 준호야, 너밖에 없구나. 어머니의 한마디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 말은 차갑게 얼어붙은 내 심장을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비수와 같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췄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과 함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버려진 물건처럼 내 마음속을 헤집고 있었다. 그 기억들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상처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소외감, 부모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나 스스로 부모님과의 거리를 만들었던 선택들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혼해서 이 도시를 떠난 지 벌써 15년. 처음에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갔다. 부모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만은 늘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직장 생활의 고단함, 육아의 피로, 그리고 내 가족을 꾸리는 데 온 정신을 쏟다 보니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져 갔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산다는 핑계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쓸쓸함을 외면하려 애썼고, 그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감정은 희미해지곤 했다. 부모님의 전화는 점차 나의 일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저 의무감에 하는 통화가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조차 드물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는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불효자였다. 그 와중에도 막내 준호는 늘 부모님 곁을 지켰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매일 저녁 무난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면 두말 않고 모시고 갔고, 긴 시간 대기해야 하는 병원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부모님 곁을 지켰다.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는 것도 준호의 몫이었다. 크고 작은 집안 행사부터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 관리까지 모든 것을 준호가 책임지고 처리했다. 부모님의 집이 조금 낡기라도 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직접 고치고 수리하는 것도 준호의 몫이었다. 그는 낡은 지붕을 고치고 물이 새는 수도를 수리하며 겨울에는 보일러 점검까지 꼼꼼히 챙겼다. 준호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드린 유일한 자식이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효도를 넘어 부모님의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준호를 보며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나는 그때마다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못한 것을 준호가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 막내에게 향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은 결혼해서 찾아오지도 않는 새 자식에게는 닿기 어려운 것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이 스며드는 법이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이는 늘 준호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보다는 깊은 회한에 잠겼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보다는 그 사랑을 나 스스로 밀어냈다는 자책감이 더 컸다. 장례 이틀째, 멀리서 첫째 누나와 둘째 형이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얼음장처럼 우리의 관계는 차갑고 딱딱했다. 누나는 초췌한 얼굴로 빈소에 들어섰고 형은 굳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신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야기는 곧 재산 문제로 흘러갔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얇은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린 듯했다. 슬픔보다는 계산이, 애도보다는 탐욕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조문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누나가 먼저 운을 뗐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랑 집 꽤 큰 걸로 아는데. 누나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보다는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그녀의 눈은 번뜩였다. 형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슬프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죠. 상속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의 말은 슬픔을 가장한 채 본심을 숨기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는 듯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 같은 건 따로 안 남기셨어. 그냥 막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머니의 시선은 다시 준호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준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감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었다. 준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말씀을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누나와 형의 귀에는 변명으로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이미 준호를 자신들의 몫을 가로채려는 존재로 규정해버린 것 같았다. 누나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막내야, 내가 알아서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혹시 어머니랑 아버지랑 미리 말씀해 놓은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형도 한술 더 떴다. 그래, 준호 너 부모님 곁에 있었으니까 혹시 어머니가 너한테 재산을 몰아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지? 우리는 멀리 있었으니 모를 수도 있잖아. 그들의 말에는 의심과 함께 자신들의 몫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 불안감은 마치 독버섯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는 듯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이 탐욕과 불신으로 얼룩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준호를 감싸듯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함께
자식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누구한테 재산을 몰아준다고 했니? 다만 나는 준호가 옆에서 우리를 얼마나 고생스럽게 돌봤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야. 그 정도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준호만큼 부모를 모셨다면 이런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누나와 형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할 뿐이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막내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다 아버지 자식인데, 누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빈소를 가득 채웠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다. 형도 거들었다. 부모님 부양은 당연히 자식된 도리이지만 그게 재산 상속이랑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법률상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 상속 비율.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그래, 우리에게도 그 권리가 있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상속 분쟁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다. 아버지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유산을 놓고 싸우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실망감을 느꼈다. 나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나 또한 내가 받을 몫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균열을 가져왔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여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진실들은 마치 썩은 냄새처럼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준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누나와 형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들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미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마친 듯했다. 어머니, 저희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모든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마땅합니다. 저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저희의 몫을 찾아올 것입니다. 누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를 적대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더 이상 자식들을 설득할 힘이 없다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중 이 집과 땅을 물려주고 싶다. 그동안 우리 부부를 정성껏 모신 건 준호밖에 없으니 그 정도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멀리서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을 논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어머니의 말에 누나와 형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변명으로 치부했다. 어머니, 막내가 옆에서 부모님을 잘 모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상속의 전부를 가져갈 명분이 될 수는 없어요. 기여분은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 수익의 일종일 뿐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형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존중보다는 재산을 향한 욕심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때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 누나. 제가 부모님 곁을 지킨 건 그저 자식된 도리였어요. 재산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겠다는 것도 저는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저는 그저 부모님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도 누나와 형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이는 듯했다. 그들은 준호의 진심을 비웃었고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의 가족은 이미 돈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형, 누나.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께 뭘 해드렸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산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누가 곁을 지켰고 누가 생활을 보살펴 드렸나요? 그 모든 걸 준호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없었잖아요. 준호의 헌신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누나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조소가 떠올랐다. 그럼 너는 뭐가 다른데? 너도 똑같잖아. 어차피 내 몫도 다 챙길 생각 아니야?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 역시 준호만큼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으니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다만 준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됐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왜곡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나는 나의 위선을 들킨 것 같았다. 나 역시 재산 앞에 눈이 멀었던 한 명의 자식일 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누나와 형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이미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어머니는 깊은 실망감에 얼굴이 새파래졌고 준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이 슬프고 절망스러웠다.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 가족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없는 파편들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한 집안의 슬픈 비극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 그리고 막내 준호의 지친 어깨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들의 모습은 나의 마음속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과연 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 버려진 물건처럼 잊고 지냈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뒤늦게 가슴을 저미는 밤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사랑이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 비극적인 상속 분쟁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남은 삶을 바쳐야 할 것만 같았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밤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다. 감사합니다. 부부님이 살아있을 때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립시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